이동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방미 기간 한반도 종전선언과 관련한 더 좋은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논의하면서도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무 언급도 없었는데요. 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 연구소장 그리고 박원곤 한동대 국제학과 교수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습니다만 이동훈 본부장이 한반도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더 좋은 토대가 만들어졌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을지 일단 박 교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한미가 계속 논의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2019년 작년에 하노이 정상회담과 또 10월 달에 북미 간에 그 스톡홀름에서 회담이 있었는데 그때 한미가 지금같이 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만나서 충분한 합의를 해서 공동의 안을 갖고 간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예. 그 안에 그 종전선언을 포함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해하는 그 미국의 대북한 비핵화의 방안은 그 종전선언을 앞에 둔 것은 아니고 북한과의 뭔가 합의가 이루어지고 또 네. 북한이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를 진행한 어떤 시점에서 종전선언을 한다. 그러니까 일종의 상응 조치로서 종전선언이 검토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미국의 입장이 큰 틀에서는 지금 변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얘기를 보면 비건 그 부장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창의적 아이디어가 많이 논의됐다. 방금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종전선언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고요. 근데 다만 거기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에 북한의 관여가 필요하고 그들이 준비됐을 때 논의가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뭐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뭐 우리 문 대통령이 제안을 한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북한 비핵화의 어떤 조치 이전에 비핵화에 대한 대화를 이끌기 위해서 종전선언을 얘기했는데 여전히 저는 조금 차이는 보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화가 재개가 되고 그리고 뭔가 북한과의 협의가 진정성 있게 의미가 진행이 된다면 그 어떤 일정 시점에서 지금 종전선언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약간의 이제 입장 차이는 좀 보이는 것 같다라고. 그렇습니다. 이동 본부장도 이제 큰 틀에서 얘기를 했고 대화를 통해서 재개를 해 나간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 종전선언에 대해서 한미가 명확한 입장에 서로 합의를 봤다. 이제 그런 얘기들은 들리지는 않거든요.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언급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이제 논쟁이 뜨거운 그런 상황인데요. 종전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왜 이 시기에 종전선언을 거론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종전선언은 한반도에서의 지금 전쟁이 완전히 종결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현재까지 정전체제고 70년 동안 전쟁이 계속되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을 완전히 이 정전체제를 해체하고 평화체제로 가야 되는데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 종전선언이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일단 전쟁의 종결,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함으로써 그것을 계기로 해서 평화체제로 좀 더 속도감 있게 가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종전선언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예. 이 종전선언은 국제법적으로 어떤 그 뭔가 국제법적인 조항에 걸리거나 또는 국제법적으로 이것이 실효성이 있거나 이건 아니고요. 정치적 선언의 의미가 있는데 박 교수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미국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닌데 현 상황을 보면 지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고 북미 간의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의 진전이 별로 속도감 있게 나오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좀 앞으로 빼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먼저 종전선언을 언급을 하고 그다음에 비건 부장관도 보면 창의적 해법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동 본부장은 종전선언과 관련돼서 더 좋은 어떤 토대를 만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결국 미국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종전선언에 임하고 있고 우리는 그전부터 종전선언을 하자고 했고요. 또 북한도 종전선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 피격 사건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선언을 적극적으로 미국 대선 이전에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게 현재 남북미의 입장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미국 대선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이달 7일부터 8일까지 이제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대북 관계 메시지가 나올지에 좀 관심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선 전에 뭐 10월 깜짝 이벤트, 그러니까 옥토버 서프라이즈 얘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뭐 미국의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선언에 관심이 큽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죠. 자기가 한국 전쟁을 끝내는 역사에 남는 그런 대통령이 되고 싶다. 이제 그 의미는 자기가 주도해서 뭔가 종전선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미국 대선이 접전입니다. 이제 이런 예. 상황에서 특히 우리 공무원의 지금 피살 사건이 발생을 했고 만약에 그럼에도 지금 말하는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종전선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트럼프 네. 대통령이 많은 정치적인 자산을 거기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접전인 상황에서 더군다나 북한의 그런 행위가 있는데 미국 내에서는 이 행위가 오토 원비어를 떠올리거든요. 네. 그만큼을 감당을 하면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약간 의문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폼페이오 장관 그 방안은 저는 뭐 중요한 시점에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폼페이오 장관의 오는 의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반중 전선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라라는 예. 것이고요. 아주 명확하게 일정을 보면 일단 일본에 가서 이른바 쿼드라고 해서 지금 인도태평양 전략,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반중 전략이죠. 거기에 4개국 외무장관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몽골을 거쳐서 한국으로 오는 그런 일정이거든요. 네네. 그럼 당연히 한국 정부를 향해서 반중 전선에 동참을 하라는 것이 첫 번째 의제고 두 번째 의제는 당연히 대북 정책에 대한 뭔가 메시지를 갖고 오는 것도 맞습니다. 특히 최근에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을 보면 9월 10일 미국 언론이랑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해 북한을 돕겠다라는 분명한 발언을 했었고요. 예. 더불어서 다시 북한과 진지한 대화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보면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대화의 메시지가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의도도 근데 사실 좀 11월 미국 대선까지 북한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방해하는 악재가 되지 않도록 그거를 좀 막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먼저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와서 분명 메시지를 보내긴 할 텐데 예. 지금 이 피살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원칙 차원에서 그러니까 전향적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은 그리 커 보이진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북한 관련 소식을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북한군이 우리 공무원 피살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처음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김 위원장이 사과가 담긴 통지문을 보낸 뒤로는 여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굉장히 자제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북한의 침묵 기조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이제 정치국 회의가 그제 이루어졌습니다. 보통 김정일 위원장 시대 때 보면 정치국 회의가 외부에 노출되거나 또는 그 북한 방송이나 이런 데 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네. 김정은 시대에 나타난 특별한 현상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결국 북한 내에서 이번 정치국 회의 같은 경우는 북한 내부 문제, 코로나19와 관련된 문제, 또 수해 피해, 태풍 피해, 그리고 당창건 75돌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그것과 관련된 것들을 점검하는 회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침묵 기조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은 이미 그 지난번에 이번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돼서 전체적인 북한의 입장을 설명을 했습니다. 네. 예. 사과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두 번에 걸쳐서 했다고 북한은 보고 있는 것이고 또 재발 방지 약속도 이미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 시점에서 정치국회에서 그 피격 관련된 부분을 언급했을 때 오히려 논란만 더 키울 수 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북한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진행시키고 아마 나름대로 아마 그 피격 사건이 북한이 자신들이 봤을 때 정리가 되는 시점이라고 할 때는 어느 정도 한 번 정도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남관계에서 특히 그런 피격 사건과 관련된 부분들을 정치국 회의에서 다루는 것은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또 실제 과거에도 보면 이런 사건들을 정치국 회의 수준에서 북한이 다룬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북한으로서는 현 시점에서 소나기가 좀 쏟아지는 것을 좀 지켜보면서 좀 더 시간을 좀
그 끌고 가는 그런 쪽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남북 공동조사를 좀 제안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좀 북측이 이거를 좀 거부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공동조사에 대해서도 저도 김영훈 교수님의 기본적인 그 분석에 동의를 하는데요. 예. 통지문을 보면 그 통지문에 오히려 저는 김정은 위원장의 이름이 없었다면 오히려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추가 해병이 있다든지. 예, 예. 근데 북한 체제라는 게 늘 뭐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들의 헌법이 있고 노동당 그 위에 규약이 있고 근데 그 위에 최고 지도자의 발언이 있죠. 근데 분명하게 전말을 밝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까지 했는데 예.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한다라는 것은 북한 체제의 이른바 무호성의 원칙에도 맞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하더라도 북한이 이것을 받아들일 가능성 저는 크게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엔 총회에서도 피격 사건에 대한 언급이나 뭐 우리나라나 미국을 뭐 직접적으로 향한 메시지도 내놓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것도 좀 같은 의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특히 종전 선언에 대해서 북한도 지금 적극적인 입장은 아니거든요. 예, 예. 그 밥 우드워드의 책을 보면 2018년 7월까지 북한이 종전 선언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낸 친서에 종전 선언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바로 그 전때 이제 싱가포르 회담이 있었는데 이루어지지 못해서 무척 유감스럽고 아쉽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근데 네. 북한이 10월 들어서부터는 2018년 10월 들어서부터는 아예 공개적으로 미국이 바라지 않는다면 우리도 구태여 종전선언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종전선언에 대한 관심이 없고요. 그리고 사실 작년 10월 달에 하노이 회담, 그러니까 작년 하노이 회담이 깨지고 나서 10월 스톡홀름 회담에서 북한이 이른바 발전권과 생존권을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것은 일종의 적대시 정책, 미국이 북한한테 갖고 보이고 있는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 사실 종전선언도 적대시 정책 철회의 일환인데 이건 말한 발전권과 성전권은 그 적대시 정책의 굉장히 높은 수준을 얘기를 합니다. 종전선언보다 훨씬 높은 수준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재를 다 사실상 해제해라. 아니면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를 중단해라. 나가서는 주한미군 철수해라까지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 종전선언에 크게 관심은 없다라고 북한도 그렇게 판단이 되고 말씀하신 유엔의 발언은 김성 유엔 주재 대사가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뭐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북한이 작년 이래로 계속 얘기한 것이 어떤 자신들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준다고 핵을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리고 핵 자체에 대해서도 쟁취한 자위적 전쟁 억제력이 있어서 조선 반도가 안전이 보장되고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또 김 위원장의 그 사과가 담긴 통지문을 보고 유엔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 이런 반응도 나왔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토마스 오웨어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 내용은 통지문을 기반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통지문에 북한이 뭔가를 잘못을 해서 거기에 대한 사과를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건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유감이다라고 표명을 했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한 거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여전히 북한이 한 것은 범죄 행위다라는 입장이고 이 행위가 국가 차원에서 이뤄진 것은 그 북한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권 특별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인권 문제를 얘기를 해서 국제사회에서 제네바 협약이라든지 아니면 그 인권 선언에 분명히 위반되는 행위를 북한이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북한군의 사살 명령을 우리 군이 감청을 하고도 대응을 하지 못했다. 청와대가 사건 공개를 늦추었다. 이런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청와대가 또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로서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첩보라고 하는 것과 정보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 네. 최초에 우리 군 당국이 첩보 수준에서 이 사태를 접하게 된 것이죠. 첩보가 모여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그 첩보들의 조각조각을 맞춰서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첩보에서 정보가 되는 데까지는 분명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요. 한 주체만 첩보를 획득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보가 되는 경우보다는 대북 정보는 대체로 몇 개의 기관 또는 몇 개의 그 정보 라인들이 가동이 돼서 그것들이 모아졌을 때 정보가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던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시간조차도 청와대가 그 소홀히 했다라고 하는 평가는 네. 군의 그 정보 생산 과정을 또는 우리 정보 당국의 정보 생산 과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시간들에 대해서 그 일부에서의 공세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또 청와대 내에서도 안보실도 우리 국민의 피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늦장 대응을 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이렇지는 저는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정황들도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게 볼 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그 피격 장소 자체가 그러니까 해역 자체가 이북의 해역입니다. 그러니까 NLL에서도 북측에 상당히 북측으로 간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그 피격 대상자가 그것이 실족이 됐던 또는 월북이 됐던지 간에 그 최초 지점에서부터 피격 지점까지는 30k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30km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30km라고 하는 것이 NLL 이북에서도 한참 북측 수역이기 때문에 남측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들은 그렇게 간단치 않았다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군 통신선이 지금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북의 통신선이 현실적으로 남북이 공유할 수 있는 통신선이 우리 정보 라인 정도에서 꼭 필요할 때마다 쓰는 통신 라인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번에 남북 정상이 상호 그 서신 교환을 할 때 아마 그 활용이 됐던 것 같은데요. 네네. 그렇게 보면 군 통신선이 작동하지 않는 속에서 남북이 그 상황 자체를 빨리 그 접근하면서 위로부터의 통제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부분은 남북이 앞으로도 이런 사태가 재발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고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북측이 계속 그 국경을 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우발적인 사태는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그 통신선과 관련된 부분의 복원이 굉장히 시급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자진 월북 여부를 두고도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네. 유족 측에서는 뭐 당시 행적도 명확하지 않은데 월북으로 좀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네. 자진 월북 여부 논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이 부분은 저는 우리 국방 당국과 우리 정부 당국의 판단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에서는 월북 쪽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민주당에서는 월북으로 거의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우리의 정보 첩보와 정보 자산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가장 중요하게 동원된 게 감청입니다. 예. 북측의 통신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지금 있는 것이죠. 그 감청의 결과로서 월북 의사가 표현됐다. 월북 의사를 나타냈다라는. 그렇죠. 예. 그건 뭐 확인을 우리가 외부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국회 정보위나 또는 국방위 수준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의 그 A 씨가 그 우리 어업 지도선에서 내린 곳 자체에서 실제 피격 지점까지는 3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30만 예. 2~3km 정도 되는데 해류의 상황을 보면 그 해류가 원심형으로 그러니까 예. 동심원형으로 돌게 돼 있는 해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30km를 갈 수 있다는 것은 자의적인 움직임이 아니면은 예.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는 남쪽으로 오히려 그렇습니다. 그 해류를 이렇게 타면 돌게 돼 남쪽으로 있습니다. 온다는. 해류가 예. 그렇게 보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그것이 이제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확인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발견 장소는 30km 북서 방향이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 두 가지 경우로 사례를 봤을 때 월북으로 좀 판단하는 것이 현재로서 드러난 그 내용으로는 그것이 객관적인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의 방한 예정 소식을 살펴봤는데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방한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중 갈등 상황에서 우리 쪽에서 좀 현명한 그런 외교 전략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어느 쪽에 좀 중점을 두고 생각해야 될까요? 지금 뭐 상황이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이죠. 미국과 중국 양측에 지금 압박을 받고 있고요. 특히 폼페이오 장관과 왕이 외교부장이 왕이 외교부장도 결국 방한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둘이 비슷한 시기에 온다라는 것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너무 잘 알려진 것처럼 미국과 지금 중국 사이의 경쟁과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근데 이번에 오는 이 2명 외교 수장들은 아주 명확한 의제를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제 판단에 일단 폼페이오 장관은 클린 네트워크라는 것을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거든요. 파웨이를 비롯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중국을 배제하고 한국을 비롯한 우방국을 중심으로 새롭게 5G와 이런 첨단 기술의 표준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그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 발표한 클린 네트워크입니다. 반면에 지금 왕이 외교부장도 비슷한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예. 그 글로벌 데이터 보안 이니셔티브라는 건데요. 이것도 왕이 외교부 장관이 얘기한 것을 보면 새로운 이런 네트워크의 보안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미국과 중국 둘 다 비슷한 기제인데 서로를 배제한 거에 대해서 한국이 또 우리가 IT와 이 5G의 선도 국가니까 참여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오는 폼페이오와 왕이 둘 다 같은 얘기를 할 텐데 여기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큰 고민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죠. 아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 어려운 선택이기는 하지만 일단 미국 대선까지는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혹시 바이든 후보가 되더라도 중국에 대한 강경한 미국의 입장은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정책이 네. 오히려 더 세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트럼프처럼 그렇게 거칠게 나오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대선을 기다리고 그다음에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 우호국이 다 비슷하게 지금 직면한 이런 일종의 도전이니까 그들 국가와 협력을 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지켜왔던 국제사회의 규범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것이 저는 큰 틀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박 교수님의 말씀처럼 강경 입장은 유지가 되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되든 바이든 바이든 후보가 되든 어쨌든 강경 입장은 유지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상당히 좀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 좀 다른 기조를 좀 보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좀 한반도 정세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반도 정세는 물론 이제 미중이 규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게 사실이고요. 예. 특히 이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한반도 정세가 또 출렁거릴 수 있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정책적인 입장은 북한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하자는 것이고, 예. 바이든 후보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대북 정책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것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국면에서는 미국 대선의 과정들 이 과정에서 특별한 한반도의 정세 변화랄지 이렇게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미국 대선이 끝난 뒤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 또는 미중 관계 설정도 새롭게 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한반도 부분이 좀 더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 대선 과정 또 미중 갈등 이 국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입장을 설명을 해내고 또 그 과정에서 한미 간에 지금 미국으로 우리 정부 또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계속 지금 갔다 오고 있습니다만 중국과도 교류 협력을 또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예. 그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정세 자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남관계 차원에서의 성과들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또 그 속에서 끌어내고 또 그 과정에서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에서도 우리 정부의 역할 또 중간자 또는 중개자 역할을 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찾는 그런 작업들을 아마 외교부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외교안보 라인이 다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모색을 하고 적극적으로 또 임해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이 말씀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 연구소장 그리고 박원곤 한동대 국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두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